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많네요. 좀 더 내용을 쉽게 썼어야 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실험 물리학자 권민정이고요. 저를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여기 지금 강의 제목이 가속기를 이용해서 작은 빅뱅을 만들어 보다라고 했는데, 이 작은 빅뱅, 미니 빅뱅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이 미니 빅뱅을 한 25년 동안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속기 관련된 그런 실험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이 가속기 관련 실험하는 장소에서 항상 이 미니 빅뱅과 같은 그런 형태의 물질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어떤 물질인지는 제가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내용은 작은 빅뱅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여기서 하면 되나요? 바로? 이렇게 죄송. 네. 이게 본 슬라이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프린터가 있고 본 슬라이드는 아마 따로. 아니요, 그거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공간. 여기 있네요. 여기. 네, 네. 네. 전체 보기를.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 요 이미지가 굉장히 얘기할 내용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린 친구도 많아서 혹시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미지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 거기 체크무늬 입은 학생? 맞아요. 아바타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인데, 이 나비족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기억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I see you 그래요. I see you. 그죠? I see you 하면 나는 너를 보다라는 거잖아요, 영어가. 근데 인사할 때 I see you, 나는 너를 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바타족이 인사할 때 I see you의 의미는 외적인 것을 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의 상호작용, 교감을 통해서 너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체를 볼 때 실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해 있어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사진 여러분들 과학동화나 뉴턴에서 봤을 텐데, 저도 사실 과학동화와 뉴턴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과학동화나 뉴턴 보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어린이 과학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진들을 누가 찍었냐면 허블 망원경이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찍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어요. 요즘에는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서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어떤 걸 봤냐면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요 별들의 집단, 구상성단을 봤다라는 기사가 나는데, 이 구상성단의 나이가 125억 년이나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125억 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여러분들 우주의 나이가 몇 년쯤 되는지 혹시 알아요? 그렇죠. 잘하네요.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네요. 138억 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에 그런 별들의 집단인 거죠.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빵 하고 탄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탄생한 다음에 어떤 물질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주에 도달을 했는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 요 정도, 여기를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요 정도에 있는 우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작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그런 시기가 요쯤이라고 하면 이 이후에도 한참 지나서야 이 구상성단이 생성이 된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저는 이제 고에너지 핵물리학자거든요. 이제 고에너지 핵물리학자들이 보는 우주는 이 빅뱅이 시작된 후에 몇 초 지나지 않아서야 우주를 볼 수가 있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몇 초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크로초 정도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초는 어느 정도냐면 1초를 얼마로 나눈 거냐면 10만으로 나눈 정도의 초가 되는 거예요. 10만 분의 1초 정도, 이 정도가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탄생 직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탄생 직후를 왜 봐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탄생 직후의 물질 상태를 알아야 얘가 진화해서 여기에 온 거니까 지금의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면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가 그럼 볼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스케일의, 어떤 크기의 세상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본다라는 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친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세상의 물체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의 그럼 크기는, 시간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 크기의 어떤 정도를 보면 10의 몇 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릿수로 나타내자면 여러분들 공을 쭉 세볼 수 있을까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포기했어. 47개예요. 그래서 47개 정도의 자릿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멀리 있는 우주, 가장 멀리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는 빛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빛의 속도로 930억 년 정도를 가는 그런 크기의 우주를 우리는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하 중심까지, 우리 은하 중심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빛의 속도로 빛이 한 10만 년 정도 가면 우리는 은하 중심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볼 수가 있고, 망원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물체의 크기는 요 머리카락은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한,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좀 생소할 것 같긴 한데, 밀리미터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의 크기부터 뭐 킬로미터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저 멀리 볼 수 있으니까 킬로미터, 아주 눈이 정말 좋은 사람은 몇십 킬로미터 뭐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죠. 눈으로 관측하는 가능한 세상은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작은, 예를 들어서 세포 크기 정도. 세포 크기가 이제 수 마이크로미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10만 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만 분의 1미터 정도, 이 정도의 크기 세포는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 크기는 10의 단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10이 10개 있는 것분의 1미터 정도의 크기가 이제 원자 크기인데, 이걸 보려면 그냥 일반 현미경이 아닌 특수 현미경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물체들도 있어요. 더 작은 물체는 예를 들어서 이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더 작은 입자들인데, 이거는 10의 10이 15개 있는 것분의 1미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더 작은 거는 이 양성자, 중성자는 사실 그 안에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입자는 나노미터를 2번 곱한 것보다 더 작은 크기, 10이 이제 19개 있는, 10이 19개 있는 것분의 1미터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눈이 아니더라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는 당연히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현재 있는 물체들은. 그러면 과거를 볼 수는 없을까?
과거를 보려면 뭐 타임머신이 없다고 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아까 제임스 웹 망원경처럼 저기 과거를 어떻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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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죠. 맞아요. 아유, 맞아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1년 전에 만약에 뭐 어떤 폭발을 통해서 저기서 빛이 빵 하고 날아오기 시작했으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광년 떨어져 있는 이런 이제 지구가 일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1년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1년 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년 전에 저기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즉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 시적절하게 잘 설명해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보려면 이제 먼 데서 오는 빛을 보면 과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빅뱅 직후를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면 그냥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이용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뭔가 이런 과거를 재현해 볼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제가 어떻게 재현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빅뱅을 한 25년 정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제 분야를 얘기하자면 저는 핵물리학자인데 이런 원자로와 관련된 이런 원자력 발전 이런 것과 관련된 핵물리학자라기보다는 고에너지 핵물리학자라고 해서 가속기를 이용해서 핵을 가속시키고 충돌시키고 해서 물리적인 현상을 보는 그런 고에너지 핵물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고에너지 핵물리학자는 아주 작은 세계의 상호작용을 관측을 해서 이 작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를 재현해서 빅뱅 초기 상태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본다라는 과정을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지를 좀 더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작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물체를 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햇빛 아래에 사과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사과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나요? 그렇지, 눈으로 보죠. 맞아요. 여기 눈이 있어서 눈으로 봐요. 그죠? 눈으로 뭘 볼까요, 근데? 눈으로 사과를. 그렇죠. 맞아요. 잘하네요. 여러분. 빛이 반사된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사된 빛은 여러분들 빛이라는 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빛의 종류를 나눌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장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빛의 종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빛을 볼까? 어, 그렇죠. 감마선은 어떻게 알지? 근데 맞아요.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이렇게 날아와서 요 사과에 부딪혀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이 눈에 있는 시신경과 상호작용 반응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관측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먼데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망원경, 그다음에 더 작은 물체를 볼 때는 현미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앞에 렌즈가 있어서 물체를 확대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눈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체를 확대를 해서 가시광선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과학적인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운동장에서 이제 어떤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던져요. 그럼 보통은 뭐 야구공의 속도라든가 이런 걸 잴 때 야구공이 어떤 움직임을 갖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그러려면 보통은 이제 뭐 좌표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몇 미터, 이쪽 방향으로 몇 미터에 어떤 시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면 이런 종류의 좌표가 필요한데 뭐 가상의 좌표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햇빛을 통해서 이제 야구공을 던졌을 때 이제 햇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보려면 해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이 야구공에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정말 이렇게 실제 야구공이 아니라 빛과 가시광선과는 아무런 가시광선의 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그런
투명한이라고 할게요. 사실 정확하게는 투명한 건 아니지만 아주 투명한 공이 있다고 해보세요. 정말 이상적으로.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관측할까요? 던질 때 어떻게 관측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측할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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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햇빛하고 반짝거리려면 햇빛에 이렇게 어쨌든 햇빛이 야구공의 반사가 돼야 되는데 반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햇빛이 통과하는 아주 이상한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이 있다라고 하면 햇빛으로는 못 볼 것 같아요. 그죠? 햇빛은 그냥 이상한 공이에요. 아주 이상한 공.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한 공이어서 햇빛이 그냥 통과해요. 반사하지 않고. 이런 공이 있다라고 하면 보려면 이제 다른 식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공을 모래밭이 있을 때 모래밭에다 이렇게 굴리면 어때요? 얘가 어쨌든 지나간 흔적 볼 수 있을 것 같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도. 아, 그러면 어쨌든 뭔가가 지나갔다라는 걸 보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물질과 어떻게든 교류, 상호작용, 우리가 이걸 물리학적인 용어로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모래와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래와 이제 이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힘을 주고받는 거예요. 모래와 이 야구공, 투명한 야구공이 역학적으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흔적을 남기면 다시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물체를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점은 결국에는 어떤 걸 본다라는 건 무조건 상호작용을 통해서 흔적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아주 작은 세계를 보려고 하면 무조건 이 작은 세계의 물질과 어떻게든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흔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다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아바타 이미지를 놨던 게 이 아바타, 이 나비족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누군가를 본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상호작용으로 흔적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작은 세계의 물체를 이제 죄송한데 이게 슬라이드가 이게 옛날 건데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냥 쓸게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게 업데이트 안 된 건데 여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고 여기에 원자 알갱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요 하얀 부분 하얀 색깔 보여요. 원자 알갱이 동글동글한 거 괜찮아요? 이걸 써도 됐습니다. 원자 알갱이 동글동글한 거 여기 보이는 사람 있어요? 눈이 아파요? 원자 알갱이 동글동글한 거를 보이는 사람은 상을 주고 싶어요. 굉장히 특수한 눈을 가진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자 알갱이는 아까 말한 그 크기로 따지면 10에 10이 10개 있는 것분의 1m 정도, 우리가 그걸 옹스트롱이라고 불러요. 옹스트롱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시광선하고는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가시광선을 통해서는 원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광선의 우리가 보통 파장이라고 하는 이게 이 원자 크기보다 5,000배 정도 크거든요. 5,000배 정도 크면은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원자알갱이를 본다라는 거는 가시광선 말고 다른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눈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수준의 크기의 물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원자 수준의 물체와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예요. 여러분들 전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의 에너지를 좀 높여서 이 물체와 원자와 충돌하게 하면 높은 전자를 가진 에너지가 원자와 충돌해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통과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즉 튕겨나가거나 투과하는
그런 현미경, 전자를 보는 그런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원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네이처라는 유명한 잡지에 있는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 단백질 원자예요. 그래서 단백질 원자를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한 그런 사진이고, 이 오른쪽은 이게 금 원자예요. 여러분 금반지에 있는 그 금 있죠? 이 금 원자고 여기가 이제 탄소라는 원자에서 이런 것들을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10의 10승분의 1m 정도, 그러니까 옹스트롬 크기 정도의 물질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 거는 여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운동장 크기라고 하면 요건 운동장에 있는 모래알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요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은 10만 배 정도 더 작아요. 그럼 과연 얘는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10,000배나 더 작은 게 이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 들어있는 쿼크라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요 여기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하려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 놨어요. 미리 아주 그래서 좀 이따가 쿼크 발견한 과정을 알려줄게요. 어쨌든 쿼크를 보려고 해도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보는지 좀 이따가 슬라이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볼까?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어떻게 볼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체를 보려면 어쨌든 방금 말한 것처럼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흔적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발견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힉스 입자가 있어요. 힉스 입자를 우리가 2012년에 발견해서 이때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않았겠네요. 이제 이때 뭐 TV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1964년도에 힉스 입자를 예측했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예측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측정을 이 50년이 지나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사실 힉스 입자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힉스 입자도 마찬가지로 쿼크만큼 작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좀 이따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중고등학교 갔을 때 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 핵을 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원자 핵은 그냥 전자현미경으로도 못 본다고 했죠? 원자보다 10만 배 정도 더 작아요. 그러면 이런 원자 핵이나 양성자와 같은 그런 작은 입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가장 고전적이고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은 안개상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안개상자 들어본 학생 있어요? 안개상자? 안개상자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험을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쉬운 실험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같은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안개상자라고 하면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다가 과포화된 포화 증기를 쭉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양성자나 원자핵과 같은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과포화된 증기를 이온화를 시키는데 전자를 떼내는 거예요. 거기서 전자를 떼내면 이런 전자와 이제 뭐 원자핵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얘네가 다시 응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구름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결핵을 이렇게 쭉 가면서 만들어가지고 구름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이제 실제 그런 사진이에요. 여기 안개상자가 있고 여기 이제 방사선 물질을 넣어요. 여기 방사선 물질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아메리슘 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라듐 이런 거.
이런 것들 여기다 놓으면 여기서 알파 입자라는 방사선이 나오는데, 알파 입자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핵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나오면서 좀 전에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안개상자에서 증기를 이온화시키면서 이 은결핵을 만들어서 작은 구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작은 구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적을 만들어서 실제 이 양성자 자체를 볼 수 없지만 양성자가 지나간 흔적을 알아내는 거죠.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도둑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도둑이 지나가면서 집안 물건을 다 지나갈 때마다 흐트려놔요. 그럼 어때요? 도둑은 못 봐도 얘 도둑이 지나갔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밀한 실험을 해서 이제 보여준 결과인데 더 깔끔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자가 지나간 이 흔적을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 이런 이제 입자가 어떤 종류의 입자인지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흔적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건 철 입자인데, 철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철이에요. 이건 토륨이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죠. 들어본 적 많아요. 토륨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아이고야, 네, 좋아요. 네, 토륨이 지나가면 얘는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더 흔적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이 철이 지나가면 흔적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흔적이 크구나, 너는 이런 입자겠다, 이렇게 종류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안개상자는 1900년대 초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사람들이 개발한 그런 실험 도구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좀 더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서 입자가 지나간 흔적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제 이런 빨간색의 입자가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얘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안에다가 밀폐된 이런 상자 안에다가 기체를 가득 채워놔요. 기체를 가득 채우고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줘요.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양쪽에다가 도선을 두고 이렇게 배터리 하나, 이렇게 건전지 하나 연결해뒀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아주 큰 건전지, 손 든 거 아니에요? 건전지 하나 연결해뒀다고 보면 돼요. 이 전기력을 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입자가 지나가면 얘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전자를 떼내요. 전자를 떼내니까 원래 중성이던 거에서 전자가 하나 떼내니까 남은 애는 이제 양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전기, 양의 전기를 이렇게 띠게 되면 얘가 원래 중성이었을 때는 전기력을 받지 않는데 음의 전기, 양의 전기를 띠게 되면서 전기력을 받아서 쭉 이동을 하게 돼요. 쭉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이제 내가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전기 신호가 나와서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전류계 같은 거 이용했을 수 있는데, 이 전류계 같은 걸 달아뒀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좀 더 복잡한 거지만 그런 전류계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입자가 지나갔을 때마다 전류 신호가 팡팡 나오니까 입자가 지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류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입자가 지나갔구나, 작으면 다른 종류의 입자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검출기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이게 다 다른 종류의 입자예요. 여기 전자도 있고 여기 뮤온이라는 입자도 있고 여기 양성자도 있고,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나 양성자 이런 입자들은 어쨌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자유롭게 날아서 이렇게 검출기를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원자 이런 입자 안에 갇혀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쿼크 어떻게 측정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쿼크는 갇혀 있어요, 원자핵 안에. 그래서 자유롭게 혼자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떨어져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관측을 하나?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날아서 여기 도착을 해야 되는데 혼자 날아서 풀려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떤 불확정성 원리 배웠어요? 혹시 불확정성 원리 들어본 사람? 그래서 어떤 입자의 에너지를 매우 높게 하면 아주 작은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무조건 높게 하면 작은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높여야 되는데 에너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높여야 되냐? 그러려면 이제 실제로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가속기라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가속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아주 높여서 입자를 이렇게 만들면 이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안에 있는 쿼크를 볼 수가 있어요. 질문 여기? 질문? 짧은 것도 있고 정말 긴 것도 있는데 정말 긴 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정말 긴 거는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27km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자, 쿼크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했잖아요. 쿼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쿼크는 아까 양성자는 자유롭게 검출기에 도달을 했지만 쿼크는 양성자 안에 갇혀 있어요. 혼자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혼자 밖으로 못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관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에너지가 어쨌든 작은 물체를 보려면 에너지가 큰 이런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전자를 아주 에너지가 크게 해서 양성자랑 충돌을 시켜요. 양성자를 때려요. 전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요 전자하고 요 양성자 안에 있는 쿼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무조건 보려면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간 전자가 다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온 요 전자를 이제 다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측정을 해봤을 때 이론적으로 내가 요 안에가 쿼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론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와 없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냐? 얘가 반드시 있어야만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쿼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어떤 실험 장치를 이용했냐면 쿼크를 본 실험 장치예요. 얘가 어떤 장치냐면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 들어봤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그쵸, 들어봤죠? 스탠포드 대학에 선형 가속기라는 가속기가 있어요. 이거는 동그랗게 휜 가속기가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가속기예요. 이 선형 가속기를 이용해서 전자를 아주 높은 에너지로 가속을 시켜요. 비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킨 다음에 이 양성자랑 충돌을 시켜서 나온 전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쿼크는 1900 몇 년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1900 언년 1900? 비슷해. 더 비슷한데 1969년도에 이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를 이용해서 쿼크를 봤어요. 여기서는 그냥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험과 이론을 비교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봤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본 그런 작은 세계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힉스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힉스 입자는 얼마나 오래 사냐면 10에다가 0을 23개를 붙인 것분의 1초만큼 살아요. 그러니까 10에다가 0을 23개를 붙인 것분의 1초. 상상하기가 어렵죠. 아주 짧은 시간만 살기 때문에 얘를 직접 관측할 수는 없고 얘가 요만큼만 살고 다른 걸로 붕괴하는데 붕괴하는 그 입자가 누가 아까 감마선 얘기했는데 감마선으로 붕괴해요. 감마선 2개로 붕괴하면 요 감마선은 검출기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출기로 감마선 두 개를 측정한 다음에 다시 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힉스 입자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실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힉스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없으면 힉스 입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 노벨상을 못 탔을 거고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힉스 입자가 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아바타랑 비슷한 저희 고양이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저희 고양이에요. 나비, 구름이.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입자를 본다라는 거는 이 작은 입자와 반드시 상호작용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 입자를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I see you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가 파티클이 이제 영어로 제가 썼는데 얘가 신의 입자란 뜻이죠. 힉스를 우리가 신의 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I see 힉스 입자, I see God particl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는 아마 추루가 신의 입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신의 입자 힉스라는 걸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힉스 입자를 이론적으로 이 피터 힉스와 앙겔레르가 예측한 건 1964년인데 이제 계속 정말 그럼 이 힉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론하는 사람들이 계속 계산을 했겠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993년도에 레더만이란 물리학자가, 이 사람도 8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레더만이란 물리학자가 The God Particle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God Particle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신의 입자. 근데 여러분들 레더만이 사실은 처음에 God Particle이라고 쓰려고 한 건 아니고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The Goddamn Particle이라고 레더만은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가. 근데 편집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빼고 God Particle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신의 입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름을 잘 붙인 게 신의 입자라고 하면 이제 이 힉스 입자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모든 세상의 물질에다가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입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하는 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거죠. 그래서 장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세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138억 년 전에 초기 우주는 어떻게 볼까? 이건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이 정도는 볼 수 없다고 했죠. 빛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 125억 년 정도 전, 이 정도는 빛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138억 년 전 초기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초기 우주에 관심이 많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의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빅뱅 직후 우주가 어떤 상태였을까?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초기 우주를 알아야만 얘가 어떻게 점점 더 큰 물질로 진화를 했는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어떤 상태가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얘네들이 다시 모여서 원자핵이 되고 다시 여기다 전자를 붙여서 원자가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초기의 우주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초기 우주의 상태는 매우 온도가 높고 밀도가 매우 높더라라는 걸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붙여요.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쿼크, 아까 말한 그 쿼크예요. 제가 기억하라고 한 그 쿼크. 그래서 아주 기본, 모든 입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다. 여러분들 이런 지금 공기 있잖아요. 공기는 기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저 친구가 마시고 있는 저거는 뭐라고 하나? 저거는 안에 있는 거 뭐라고 하지? 물은? 액체. 그래서 액체 상태를 액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상태를 갖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름은 플라즈마라고 붙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을 거슬러 138억 년 전으로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오늘 강연의 주제가 미니 빅뱅인데, 실험적으로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에 이렇게 온도가 높고 밀도가 질문? 음. 700? 응. 응. 그쵸. 얘는? 응. 응.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미니 빅뱅이 아니라 미니뱅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미니뱅 잘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미니 빅뱅이라고 붙인 거예요. 맞아요. 질문.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다음 슬라이드 질문을 잘해주네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고온 고밀도의 물질을 그냥 재현해서 만들면 되지 않아? 그러면 우주 초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게 지금 원자핵이라고 보면 돼요. 납이나 금 있죠? 이런 것들, 작은 원자핵을 두 개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켜요. 굉장히 에너지를 높여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킨 다음에 둘을 충돌시키면 이때 만들어지는 요 물질이 아주 온도가 높고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아주 고온 고밀도의 물질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빅뱅은 말 그대로 이 물질의 크기가 좀 큰데, 물질이 좀 부피가 큰데, 여기서 만드는 물질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크기가 적기 때문에 얘를 리틀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는 원래는 리틀뱅 하면 미니뱅이지만 한국어로는 미니 빅뱅. 왜냐하면 빅뱅이라는 게 이제 고유 명사처럼 들리니까 미니 빅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담을 하자면, 이게 빅뱅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제로 우주 초기처럼 뭔가 폭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한 2000년도에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미국의 브룩헤븐 연구소라는 데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근데 이때는 이걸 만들면 이 안에서 블랙홀이 생성된다라는 이론적인 결과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이 연구소 소송하고 그랬어요. 너네가 블랙홀을 만들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소송하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미니 빅뱅을 어디서 만들지 재현을 이제 제조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처음 만든 거는 미국에 있는 이제 브룩헤븐 연구소라는 데서 처음 만들었는데, 제가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빅뱅 만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미니 빅뱅 제조기는 어디 있냐면, 핵 입자 물리학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인 썬이라는 연구소에서 미니 빅뱅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여러분 제네바 가본 학생 있어요? 제네바. 저기 가면 여기 지금 여기가 제네바인데 여기에 레마노스가 있어요. 대분수 있는 요 레마노스 요 근처에서 트램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요 미니 빅뱅 만드는 썬이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썬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 썬은 이름이 CERN인데 뭔가 약자겠죠. 근데 영어로는 이 약자를 만들 수가 없고 프랑스어의 약자예요. 카운실. 제가 프랑스어는 정확하게는 못해서 발음이 이상할 것 같아서 프랑스어 못하지만, 유로피안, 여기가 리서처가 이게 핵이란 뜻이고, 이게 리서치고 이게 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자를 따서 썬 혹은 세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방금 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스위스예요. 여기 요 보라색 여기로 표현된 데가 스위스고, 이제 여기 레마노가 있는 거죠.
레마노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제네바야. 그러니까 여기가 레마노, 여기가 제네바.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프랑스예요. 그래서 요 연구소에 있는 요 가속기는 프랑스하고 요 제네바 국경을 거쳐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트램이라는 기차 비슷한 걸 타고 한 30분 들어가면 여기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얘는 지금 여기 입자가 이렇게 가속돼가지고 계속 돌아갈 텐데 이 국경에 여건도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 연구소는 방금 말한 것처럼 프랑스하고 요 스위스 국경에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예산을 받는데 회원을 받아가지고 이 회원국들이 돈을 내서 이 연구소를 운영해요. 그래서 23개의 회원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회원국은 아닌데 여기에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간 예산이 어린 친구들은 이제 감이 안 올 텐데 1.6조 원 정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린 친구들은. 1.6조 원. 크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연구 인력은 한 3,000명쯤 되는데 저 같은 방문 연구자를 포함하면 한 1년에 12,000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월드 와이드 웹이에요. WWW라고. 여러분 인터넷 칠 때 요즘 학생들 www 치긴 하나? 모르겠네. www.뭐뭐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 www예요.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을 선에서 처음 만들어냈어요. 근데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다음에 특허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그냥 모든 세계에 그대로 공유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펠릭스 초대 소장, 이 펠릭스는 뭐 만든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병원 가면 MRI 찍죠. 이 MRI 찍는 거의 원리가 핵자기 공명인데 핵자기 공명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매호 쿼크 발견한 사람. 여기 또 뭐 새로운 입자들 발견한 사람, 여기 힉스 발견한 사람, 이런 것들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대학교 때 노벨상 받은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봤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아까 어떤 친구가 이 가속기가 얼마나 큰지 물어봤죠? 얼마나 크냐? 이게 가속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가속기가 놓여 있어요. 이런 가속기. 여기서 보면 직선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름이 10km니까 둘레는 어떻게 계산하지? 둘레는 2파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R이 5km니까 5km를 집어넣고 2파이를 곱하면 여기가 27k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가 27km인 아주 거대한 가속기예요. 근데 27km 땅을 다 살려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하 100m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이런 터널 안에다가 가속기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도 혹시 과학 좋아하는 친구 중에 안될과학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안될과학 모르나? 그 유튜브 알아요? 안될과학? 거기에 그 안될과학 팀이 선에 방문해서 촬영한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그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요 두 실험은 그러니까 요 입자를 가속기 관역이 두 개가 있어서 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속시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속시켜서 어느 지점에서 충돌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는 지점에서 충돌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할 테니까 이걸 검출기를 만들어서 관측을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큰 4개의 검출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CMS 아틀라스라는 검출기인데 여기에 힉스를 발견한 데 사용한 검출기고 여기에 있는 이게 제가 참여하는 검출기인데 이걸 앨리스 검출기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미니 빅뱅을 관측하는 그런 검출기예요. 어떻게 관측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핵과 핵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핵을 주로 충돌시키냐면 이 선에서는 납하고 납을 충돌시켜요. 납핵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충돌시키면 충돌 후에 나오는 입자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납 말고 납도 되고 사실은 금 같은 거 해도 돼요. 그런데 납이 특히 구하기가 쉬워요. 납이 구하기가 쉽고 납이 굉장히 크고 안정적이고 다른 핵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이에요. 붕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납이 핵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볼 수는 없지만 핵을 보면 어떤 핵은 좀 찌그러져 있고 어떤 핵은 동글고 그런데 납이 상대적으로 아주 동그래요. 동그랗지 않으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동그란 애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면 실험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납을 쓰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납 말고 다른 거 해도 돼요. 뭐 금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납도 충돌을 시키지만 산소도 충돌시켰어요. 산소도 충돌시키고, 그다음에 양성자도 충돌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정말 미니 빅뱅이 만들어졌냐? 그런데 제가 실험 결과를 여기서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미니 빅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냐면 굉장히 밀도가 높고 온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 온도가 얼마나 높지? 그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가 높은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았는데 아까 그 검출기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여기 제가 슬라이드 사실은 업데이트한 거인 답을 뺐는데 여기 답이 나와 있네. 자, 태양 표면의 온도 아는 사람? 태양 표면의 온도. 몇 도? 맞아요. 그 정도 돼요. 잘하네요. 5,000도쯤 돼요. 5,000도면 되게 높은 온도잖아요. 그렇죠? 거기 대면은 사람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온도예요. 표면 온도가. 그런데 표면에서 더 들어가면 태양의 내부 온도는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핵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합성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 내부 온도는 훨씬 더 높은데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가 지금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도쯤 되는 거예요. 태양 내부는. 엄청 높죠?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이제 켈빈이라는 단위를 제가 쓰긴 했지만 그냥 도시랑 똑같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온도 스케일에서는. 그래서 1,500만 도쯤 돼요. 더 뜨거운 데가 있을까? 우주에 더 뜨거운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더 뜨거워요. 여기는 핵융합하는 시설이거든요. 핵융합 시설에선 사실 태양처럼 핵을 만드는 건데 인공으로 만들려면 온도가 한 10배 정도는 더 뜨거워야 돼요. 더 뜨거운 데도 있어요. 이런 초신성 폭발한 잔해를 살펴보면 이 초신성 내부의 온도가 10에다가 0을 11개쯤 한 거. 이 정도 온도 뜨거워요. 블랙홀에서 나오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보다도 얘가 좀 더 뜨거운데 걔는 플라즈마라서 온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어떤 형태냐면 여기서 핵융합이, 그러니까 핵분열이 일어나고 또 중력도 요거보단 좀 덜 뜨겁지만 그것도 아주 뜨거워요. 근데 제가 정확한 온도는 모르겠네요. 그 경우에. 하지만 그것도 요거보다는 덜 뜨겁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뜨거운데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이 미니 빅뱅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느냐?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방금 이 초신성 내부가 10의 11승, 이제 10이 11개 있는 정도로 뜨겁다라고 했는데 이 미니 빅뱅은 12개가 있어요. 훨씬 더 뜨겁죠. 12개 정도로 있는 그런 한 10배 이상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럼 이 미니 빅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그 이제 흑체 복사라는 걸 배울 텐데 흑체 복사가 생기면 여기에서 빛을 측정하면 이 빛의 세기를 이용하면 이 빛을 내는 물체의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기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세기 측정하면 온도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미니 빅뱅도 미니 빅뱅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면
이 빛의 양을 통해서 이 미니 빅뱅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태는 어떤가? 좀 전에 이 친구가 먹던 이 물은 액체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건 기체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물질이 모였을 때 어떤 물질의 상태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미니 빅뱅은 어떤 상태의 물질이냐? 기체냐 액체냐. 실험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상태냐면 액체는 액체인데 그냥 액체가 아니라 액체 헬륨하고 비슷한 초유체다. 그러니까 초유체라는 거는 어떤 유체인가? 점성이 0인 그런 유체예요. 점성이 없어서 만약에 모세혈관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 유체를 넣으면 모세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유체예요. 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체다라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미니 빅뱅을 만든 후에 이 미니 빅뱅의 특성을 미니 빅뱅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물질들을 입자들을 측정해서 다시 데이터를 입자들 측정할 때는 검출기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만든 후에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분석해서 이 물체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를 보거나 미니 빅뱅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한국 연구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 연구자 여기 태극기 있죠? 이제 외국 사람들을 한국을 방문한 외국 사람 연구자들인데 아까 이 가속기 안에 이제 검출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이런 물질들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검출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출기가 하나가 있는데 충돌 지점 근처에다가 실리콘으로 만드는 검출기를 놔야 돼요.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검출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검출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했어요. 또 아까 말한 이 미니 빅뱅의 성질을 측정을 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연구자들도 미니 빅뱅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선의 정신을 잠깐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거 세보면 1000명이 넘어요. 이제 여기 사진 찍은 사람은 1000명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15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앨리스 검출기예요. 이 검출기 크기를 보면 이 가로 16m, 세로 16m, 또 저쪽으로는 26m가 되고 무게를 따져보면 무게가 한 에펠탑 무게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되는 그 거대한 검출기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현대 과학은 거대 과학이라고 해서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과학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집단지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집단지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제 영어로 이제 그룹 지니어스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 개개인의 능력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물리학의 모든 내용을 다 잘할 수 없고 그렇지만 나도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뭐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잘하는 게 하나씩 있을 거니까 다 잘하는 거 하나씩을 다 모아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집단으로부터 천재성이 발현된다라고 해서 그룹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여럿이 협동해서 같이 하는 그런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마음에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과학은 혼자 할 수 없는 과학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항상 논의하면서 혹은 동료들과 논의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학이 돼야 된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건 이제 선의 정신인데 선은 모두를 위한 과학을 추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가속기를 만들고 검출기를 만드는 데는 아까 23개국 회원들이 돈을 낸다고 했죠. 회원국들이 뭐 저희도 사실은 일부 돈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이런 데이터를 받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혜택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에서는 실제로 그런 정신을 실현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받는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실험이 끝나면 다 공개하는 그런 정책을 새롭게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10년, 15년 후에는 여기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오픈 사이언스 운동이라고 하는데, 과학 연구를 하는데 누구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다시 재현을 할 수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하고, 또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하게 하자라는 게 바로 오픈 사이언스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이거 최근에 읽은 책인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생물학 관련된 책이에요. 이건 물리학 책은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노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노보 알아요? 보노보는 여기 서로를 죽이지 않는데 얼마나 평화로운 애들이에요. 보노보하고 침팬지를 비교해요. 근데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하게 약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보노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보노보는 협업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요 앞전 그 책장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실험을 하는데, 협력을 해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인데, 침팬지는 결국 못 먹고 보노보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능 자체야 침팬지가 높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일에서 지식이 앞서는 건 아니고, 협력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특히나 현대 과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의 지식보다는 협력을 해야만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협력이 꼭 필요한 곳에서는 지식보다는 관용이 더 중요하다, 서로 협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